네, 안녕하세요. 두 남자 쇼의 이한열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저랑 이승원 대표가 같이 우리 키움증권 고객분들과 함께 1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한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승원 대표 오늘 네. 표정이 상당히 근엄합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기분이 좋은데 무게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예, 예. 왜요? 아직은 아침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급했습니다. 그럼 같이 맨날 일하는 나는 네. 배가 불러 죽겠는데 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요. 배가 부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니 밥을 누가 사준다는데 네네. 자기가 바빠갖고 네네. 밥을 못 먹은 자기 죄지. 네네. 근데 어저께 말이에요. 예. 갑자기 어저께 마지막 코너 잠깐 얘기하면 1965포인트인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는 속으로 양분했지만 이길까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정말 0.12포인트? 조금만 조금 차이로. 네, 조금만 더 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서 다시 대세 이승원 대표가 다시 천면으로 부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어떤 분이 지금 쓰셨네요. 꼬이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보여요? 이승원 대표도? 네,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겸손과 패기를 동시에 갖춘, 죄송합니다. 패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시청자분 이분이 지금 잘못 속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돌공이님은요, 이승원 대표가 패기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겸손은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은 많이 힘듭니다. 겸손은 제가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먹튀에 갖고 겸튀로. 오늘 시장이 그래도 1960포인트 넘나들고요. 이러다 보면 또 1970 가고, 70 넘다 보면 80도 가고요. 네. 그러다 보면 2000포인트 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외국인이 오늘까지 만약 순매수 하면요. 며칠째인지 아세요? 4일 연속 순매수죠? 네. 예. 이승원 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1000억인가? 2000억 이상 외국인이 3일 연속. 근데 엊그저께 한 몇십억으로요. 하나 약간 조그만데 이렇게 좀씩 사면 분위기가 좋아진다. 라고 이해도 되는 거예요, 대표님? 일단 분위기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정폭은 크진 않습니다만은 2000포인트를 뚫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역시 경기 모멘텀에 대한 쪽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지금 외국인의 매수는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재팬롱, 코리아 숏에 대한 구도가 깨지는 숏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숏커버링에 의한 반등, 이 정도에 대한 쪽에 좀 무게를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저께 이승원 대표님이 이겨갖고요. 7승 5패가 됐는데요. 저는 이 시각 오늘 1시 8분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오늘 롱입니다. 오늘 위로 고로 갈 거예요. 고로 갈 겁니까? 이유는 똑같습니다. 어제랑 오늘 똑같은데요. 제가 기억하세요?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했지만 제가 딱 3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강하다. 빨갛다 그랬잖아요. 예. 오늘도 빨갛거든요. 예. 시장은 오늘도 갑자기 막판에 가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예고제 하시는 겁니까? 그냥 우리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특징주라든가 시황 간단히 하고 우리 레포트 보죠. 예. 일단 시장 오늘도 역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반등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의 쪽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오늘 강세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을 본다라면은 일단 갤럭시 S5에 대한 쪽 수혜주들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낙폭과대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ELK라던가 아니면 일진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낙폭과대주 쪽에서에 대한 진영에서 반등이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제였죠. GKR에 대해서 이제 민영화에 대한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또 넘어가면 신고가, 갱신에 대한 쪽이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영역인데, 호텔신라는 그런 민영화에 대한 논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중국 관광객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난주에 박계성 본부장님 출연하셔서 지금 중국 여유법 실행과 지금 면세점 매출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박혜성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네네. 저희 방송에 나와갖고요. 예. 사실 제가 자수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나 하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호텔 신라라든가요. 네. 또 각종 면세점, 유통주, 화장품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을 비롯해서 이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할 수 있던 것은 뒷배경이 바로 그 친구입니다. 네, 박계성 본부장님. 본부장이 이게 얘기를 워낙 저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줬는데요.
중요한 건 그분이 다음에 또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반응이 네. 좋았다고 여기 증권사에서 그래서요. 다만 그분이 얘기하는, 제가 미리 없을 때 약간 뒷담화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분이 얘기하는 종목은 안 들어도 됩니다. 기업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주식 한 매매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사람이 보는 시장에 대한 중국신의 관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스갯소리 말이 나온 김에 우스갯소리 하나 하는데 욕먹을 거 각오하고 제가 얘기합니다. 네. 이승훈 대표한테. 오늘 호텔신라가 왜 오는지 아세요? 네, 왜 오르고 있습니까? 자, 오늘 10시, 아침 9시 방송에 들었고요. 네. 10시 반에 할 때도 호텔신라 또 얘기했죠. 호텔신라가 이거 좀 다시 장기 매수해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경고 1회 드리겠습니다. 경고 1회? 경고 1회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욕먹을 각오한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특징들은 제가 좀 몇 개 보겠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LG하우스가 좀 밀리고 있어요. 네. LG하우스는 2.7%나 밀리고 있거든요. 이게 2월 20일 날 17만 4천 원까지 갔던 것이 얼게 모르게 또 한 10,000원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여러 재료가 있건 어떻게 됐건 간에 이런 주식은 워낙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형성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이 워낙 강건합니다. LG하우스는 아시다시피 내수 관련한 것이 기본에 안정빵을 갖고 있고요. 포인트는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LG하우스 오늘 뭐 주가지 약간 떨어져서 제가 관심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거래가 많지 않다는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현지 범위는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흑자로 돌아선 것이 하나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남 믿으시건 간에 러시아라든가요, 캐나다, 그리고 미국 일부,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류가요, 주택 시공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따는 게 아니라, 전용 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온돌. 레디언트 히팅이라는 건데, 그런 것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관점이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 숨겨진 세 번째는 안정성 있는데 성장성이 없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샷이랑, 이거 장판 만드는 회사라고 그냥 쉽게 그냥 치부해도 되는데요. 거기에 솔직히 성장성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팀 고객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장성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어저께인가도 비스타 프로젝트인가 얘기 나왔을 때 이런 맞아요? 비스타? 네, 비스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경량화에 소재 있다. 소재. 거기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LG하우스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오늘 특징주로요. 저거 있잖아요. 현대 위아라든가요. 현대 글로비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 방해 자동차주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자동차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지금 앞에서는 이제 그 일본 지금 보게 되면 쇼커버링에 대한 쪽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동차 관련주가 오르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이 그렇게 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돌파된다. 외국인 매수에만 기댈 수 없는 이유가 자동차 반등에 이제 그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이 올라가니까 좋긴 합니다만은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한 조정 이런 것에 대한 쪽도 조금은 이제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단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포지션이 풀어진다는 얘기는 밑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폭에 대한 쪽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특징 좀 더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또 어제 우리가 집중력을 다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이유창 기자 나면 또 네이버를 제가 얘기를 또 하겠지만요. 네이버에 대한 판단은 이렇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요. 이게 누가 지금 인수가 결정됐다, 안 됐다, 부인한다, 이런 것은 전 중요하다, 않다라고 생각하고.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전 뭐, 그거보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웨이보 있잖아요. 네. 웨이보가 이제 2분기에 빠르면 네네. 2분기에 상장한다는 거. 그리고 위챗의 상장 얘기, 네. 이런 추진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한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네이버도 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머스트헤브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다. 다만 올해 목표는 100만 원 아니다. 100만 원까지 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손정희 회장님이 저의 내기와 함께하고 있다. 예,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충분히 100만 원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뭐 그만큼 그게 이제 사실이 됐건 사실이 됐지 않았건 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한 번은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겠고 그만큼 소프트뱅크에서도 이 라인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IPO를 앞두고 나서 어떤 흥행에 있어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뭐 당연히 전략 매각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분 일부만이라도 매각을 한다라면 충분히 IPO에서 어떤 위챗을 능가하는 그런 흥행 가능성에 대한 쪽도 엿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의 특징주라든가 계략적인 상황을 알아봤고요. 바로 오늘의 집중적인 살펴볼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늘 생각하는 건데 우리 이제 화면에 코너가 바뀔 때마다 네. 이승원 대표 이제 그 업계 용어는 브릿지가 나온다고 네네. 하잖아요. 브릿지 수준은 거의 우리가 공중파 수준이에요. 브릿지는 공중파를 능가한다라고 보고 그죠? 있습니다. 특히 저 예고 방송 나온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예고 방송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외에서 촬영했잖아요. 이게 보통 한국경제TV나 머니투데이 방송 그리고 다른 뭐 이데일리 TV 이런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야외 그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만큼 키움증권의 채널키가 정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 생각. 우리 CG 하시는 분들 노고를 많이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인데요. 저는 이성원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오늘 계속 님자를 좀 붙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여기서 보면 듣보잡 같은 주식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님자와 듣보잡이 같이 하는군요. 네. 제가 말할 때 듣보잡이란 건 예, 좋은 의미입니다. 네. 기가레인이 아직도 생각나고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블루투스 갖고 저를 제가 도저히 상상 못하던 얘기한 거. 네. 30만 원짜리 어떤 분은 100만 원짜리 헤드폰 얘기할 때 그 블루코밍가도 생각나고요. 엊그저께였네요. 나노 신소재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 이거 좀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시청자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뭔 얘기를 해? 이런 좀 약간 비스성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계속 올라가네? 추세를 한번 타는 종목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가레인만 조금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요? 기가레인이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12 물량이 이제 전환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3월 3일인가요? 이때 3월 3일 날 그 물량에 대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짜리야? 지금 그 가격은 훨씬 더 이제 낮은 가격이고요. 전환 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100만 주 넘는 물량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전환 청구권 행사되기 전에 이미 공매도로 이미 다 이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 물량을 또 소화하게 되면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또 한 차례 레벨업을 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환 청구권 행사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나올 때 매수에 대한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공시장 생각이 보면 듭니다. 아마 CB 전환가격이 나올 텐데요. 네. 혹시 기가레인 관심 있으신 분은요. CB 물량 나오는 거는 그거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네네. 또 이것도 큰일 났다 하면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네. 그 CB 전환가는 화면에 있을 겁니다. 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있어요 분명히. 그거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얘기에 또 종무식 하나 찾아주신다. 그 안에 추천을 소개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완전 또 듣보잡이야. 예, 우리가 좀 아시는 고수분께서 올해 시장을 전망하실 때 작년 연말 쪽에서 잠시만요. 네네. 누가? 뭐라? 딱 한 종목 그 다른 방송에서 우리가 초대 손님 중에 한 고수분을 한번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승원 대표하는 고수가 예. 나 말고 또 있다는 또 얘기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께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청와대에 계신 분이야? 예,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기업도 역시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은 아니고요.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칩 쪽, 지금 보게 되면 RF 칩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기가레인 같은 이런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엔텔스라는 기업을 스텔스가 아니라 뭐라고? 엔텔스입니다. 이거 상장한 지 얼마 됐어? 이거 상장한 지는 좀 오래됐고요. 상장한 지는 한 3년 이상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었네요. 지금 이제 엔텔스가 주가가 이제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그 1,000원대에서 지금 15,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5년이 됐는데 왜 듣보잡이지? 주가 그만큼 이제 듣보잡이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근데 이 엔텔스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의 어떤 사물 인터넷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이제 밑에 쭉 글을 보시지 마시고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엔텔스의 지금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과금, 그래서 돈을 이제 물어주는 거, 그 다음에 정책 제어, 플랫폼, 빌링, 서비스 운영, 이런 분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건데, 통신사와 연계해서 이 모바일 쪽에서 발생하는 요금에 대한 쪽을 과금시키는 체계 솔루션. 사용을 얼만큼 했고 트래픽이 얼만큼 발생해서 이쪽에서 요금이 얼만큼 나와야 된다. 트래픽을 분석해서 그 트래픽에 대한 발생에 대한 뭐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해주겠습니다만은 지금 엔텔스가 하는 일은 그런 것에 대한 과금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납품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엔텔스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게 되면 헬스케어라든가 스마트홈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돌보미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과금을 하고 빌링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지금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물 인터넷 제품에 대한 쪽이 많이 나올수록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이 10.9배 정도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쪽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2015년도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약 100억 정도, 내년에는 120억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엔텔스 10배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1,000억? 예, 열 몇 배를 올라왔음에도 그럼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가가 저거 너무했다는 얘기네? 네네. 그래서 지금 엔텔스는 여전히 상승 여력에 대한 쪽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오늘 잠깐 찾아봤는데요. 네. 신문에 한 2주 전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 사장님이 사진까지 나왔고, 대단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진 한번 예, 얘기해주세요. 인상도 보니까 앞으로 이걸 보면서 딱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의 회사를 주식을 사야겠다. 아, 이렇게 생기시면. 아니, 약간 말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화면 잡을 수 예, 있어요. 화면 심재희 엔텔스 대표 사진입니다. 화면이 나가요? 지금? 예,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생긴 분인데 이렇게 생긴 분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지금 양력 보니까 한양대에서만 해요. 네. 또 전공하셔갖고요. 아. 2000년에 네. 6명으로 출범을 했대요. 근데 벌써 직원이 200명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하면 우리 전문가분의 한국경제에서 같이 계시다가 여기 오신 분 있죠? 네. 그분 누구라고 내가 말은 직접 안 하지만 네. 인상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인상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그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 전문가분인데 말을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보면 여기 예.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직 웨어러블 PC에서 이게 어디 있냐면 매일경제 나온 건데 네네. 한번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일경제 인텔스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올려주시면 네네. 요거 클릭하시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실감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현대제철 잠깐 보고 나서 다음 거로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어저께 하나 뉴스가 좀 떴잖아요. 네. 어저께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틸 데일리라는 신문 언론인 모양이에요. 거기서 차량판 강판 가격 인하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우려된다고 죄송합니다. 이거 썼는데 이것이 보면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이랑 포스코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이랑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 너 좀 가격을 내려라 그런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이건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렇죠. 이제 8에서 네. 9%인데 여기 이제 레포트는 누가 쓴 거냐면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쓴 거거든요. 근데 쭉 내용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제가 한 대여섯 군데 레포트가 증권사가 다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 갖고 보여드린 이유는 거의 다 똑같은 논조를 네, 똑같은 써요. 내용이더라고요. 거의 논조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장에서요. 여기서 8, 9%가 얘기했는데 한 번은 혹시 안 되더라도요. 네. 일정 수준 내려갈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영향은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네. 현대제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되고 포스코가 차지하는 현대자동차 그 비용은 매출은 3, 4%밖에 안 된다네요. 이 네. 레포트를 보니까 여기 뒤에 써 있는데요. 쭉 써보면 2.3%거든요. 예. 세 번째 경우 포스코의 경우 여기 보세요. 지금 박스 써드렸잖아요.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정이다. 그게 2에서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포스코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고 일정 수준이 현대제철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썼어요. 레포트는 네. 그만큼의 수익 영업이익이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매매 의견도 중립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보다 이승원 대표가 현대제철이 된다고 1월달에 얘기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 보면 반성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한번 주세요.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가격에 대한 인하, 이 정도가 가격이 나오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동력을 좀 많이 상실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PBR 밴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한다거나,
시간에 대한 쪽에 대한 투자를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PBR 밴드 보게 되면 0.6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현재 뭐 현대제철의 0.6배 정도 PBR, 물론 이제 자동차 강판에 대한 가격이 인하가 되면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뭐 매도 쪽보다는 오히려 보유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전 하나만 더 만들면 저는 이제 근거는 없고 논리적이지 않지만 현대제철 좋은 회사지만 현대아이스코가 하반기 좀 오를 거다.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하면 비논리적인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는 바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의 베스트 전문가에게 매주 한 번씩 많은 가르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승원 대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백미 시간대죠. 항상 그 댓글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지금 뭐 당연히 이 시간을 더 늘려달라. 전지현 스트래티지스트의 출연 시간을 늘려달라라는 요구.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 채팅창에 전지현 스트래티지스트의 연봉을 3억 이상으로 올려라. 이런 요구까지 지금 있었습니다. 저도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뭔 소리래? 채팅창에 그 위원님께서 다른 데 가 계실 때 출장 갔을 때 출장 가셨을 때 거기에 올라오는 채팅창에 전지현 스트래티지스트의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간 어이없는데요. 누가 가족이 쓰셨어요? 오늘 아침에 말이에요. 제가 이제 머니터 방송 하는데요. 여기 내 말을 할 뻔했어요. 본인의 높은 분 있죠? 예. 높은 분이 저희 방송에 전화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바로 다음 코너에 잠깐 전화를 연결하는데 제가 아는 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아래 친구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음에 한번 그 코너에 마 팀장님 안 계시면 대신 전화를 연결하도록 한번 하겠고요. 그때 한번 또 자세한 얘기, 진솔한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요,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흐름 얘기했는데요. 오늘 약간 제가 먼저 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동안에 보면 이제 산업별로 먼저 좋아지는 거, 좀 나빠지는 쪽, 이런 거 좀 흐름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조선주가 조금씩 올라가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조선원주의 어떤 올라갈 시기라든가 그런 시즈널이라는 그런 이펙트라든가 그런 것 좀 한번 얘기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일단 조선이랑 건설은 기본적으로 업의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산업들이어서 경기가 이제 침체에서 둔화갈 때 잘 반응을 못 해줍니다. 이게 확실히 회복으로 좀 들어간다는 신호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정부가 금융 완화 정책을 쓴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좀 움직이는 대표적인 산업들인데요.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건설 쪽에 대해서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발표가 됐었지만 결국 내수 부양, 부동산 부양, 그 다음에 공기업 부채 감축 이게 핵심이 될 거라. 근데 어저께 그대로 나왔었던 거고요. 네. 이런 것들 감안하면 4월달에 금융 완화 정책 추가적인 게 좀 예상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건설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비슷합니다. 길게 보면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자산을 매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중동 쪽에서 수주가 나온다. 그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미국 쪽에서 쉐일을 만들면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오펙에서 오일 메이저로 옮겨가니까 중동 쪽에서도 어떻게든 플랜트를 넓히고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가니까 수주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 쪽도 거의 비슷합니다.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면 2015년에는 물동량이 늘어날 거다. 그런데 이게 15년에 물동량이 늘어나는데 배를 만드는 시간이 2년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수주가 나오는 단계인데요. 실적 시즌 전후로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건설도 마찬가지지만 조선 같은 경우도 수주를 받은 다음에 수주 잔량이 쌓이고 그 다음에 신조성과가 많이 올라가서 수익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실적 시즌에 보면 이게 보통 2년 있다 실적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 딱 그러면 이게 제일 처음에 실망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조선한테 중요한 거는 배 수주 사이클이 진짜 글로벌리 작년에 바닥을 찍고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번에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다 이제 마무리가 됐죠. 실적을 다 발표했는데 당연히 눈높이가 형성돼 있는 것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예. 2년 있다가 실적에 들어오니까요. 그때 근데 말씀드렸던 게 그때 실적의 핑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가 수주 우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올 거다. 하지만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가 일어나고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임계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나오는 거여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실적 나올 때 실적이 이제 안 나올 거다 해서 이제 한번 차익 실현이 저점에서 올라왔던 게 11월부터 올라왔던 걸로 한번 차익 실현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바닥에서 올려주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시면 뭐 건설이나 조선이나 비슷한 산업인데 기본적으로 듀레이션이 높고 부채가 많고 수주 베이스고 근데 이게 수주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글로벌 에너지의 판이 흔들려가지고 중동 쪽에서 수주가 나오는 게 하나 있고 국내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다. 뭐 그때 뭐 건자재나 시멘트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 4, 4분기 부동산은 가바닥이고 1, 4분기가 진바닥인데 이게 어떻게든 뭐 지금 재건축도 풀어준다. LTI, DTI, LTV도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건자재 같은 경우는 건자재 프라이스 가격이 인상되고 그 다음에 Q까지 느는데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거의 뭐 크게 보면 수주 베이스에 그런 크게 도는 거에 배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채도 많고요. 이제 조선주는 궁금한 것 같아. 그 정도쯤 이해가 됐는데요. 나중에 너무 어려우면 제가 나중에 또 제가 조선주 그냥 조금 알잖아요. 네. 그 갑자기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중국 얘기 있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국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3월에 그 양회 얘기하면서요. 중국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인가요? 부동산 규제 이런 거 나면서 훅 떨어졌는데 오늘 조금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 그래도 그 중국 쪽 얘기 하는 네. 그러셨어요? 네. 뭔가 통하는 남자네, 이 남자가.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 쪽에 크게 두 가지 크게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게 참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마이너한 고민에 이제 많이 사로잡혀 있는 건데요. 보시면 디테일하게. 예. 네. 1월 달 보시면 중국에서 돈이 네. 많이 풀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연한 거다 이번에 춘절이 춘절이 있어서 자금을 잠깐 푼 거다. 근데 지금은 돈을 쥔다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올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금융 완화 쪽으로 부동산을 부스팅하는 쪽으로 네. 많이 가는 거고요. 재정을 쓸 여력이 크게 없습니다. 어저께도 재정 발표한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늘려놨더라고요. 중국은 거꾸로요. 통화는 죄면서요. 네. 재정을 써도 도시화를 하는 게 많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건 죄고 풀건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올해 초점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주면 지방 정부의 부채를 줄인다. 그림자 금융을 잡는다. 통화 측면에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한쪽에서는 도시화를 한다. 도농의 소득 격차를 완화시켜서 내수를 부스팅한다. 네. 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이게 부동산을 다 죄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 있는 이게 부동산이 올라가는 걸 그걸 잡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줄 겁니다. 근데 잠깐 이 통화를 죄지를 않으면 이게 바로 불이 집 짓고 있는데 그냥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 애들이 생각하는 게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동부 지역에 잘 사는 사람이 많고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 이거를 안 죄면 서부 지역에 그 농민들이나 이제 중서부 대개발할 때 낮은 가격에 토지를 부채를 공급해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서 내구재 수요를 일으키려는 게 목표인데 이 가격을 바로 띄워놓으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돈 있는 사람들 투기판이 되고 실제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약간 죄려고 그러는 거고요. 하나는 이걸 위해서 재정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통화라는 거는요. 한번 풀면 돈이 어디로 갈지 정부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정 정책은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전 작업을 조금 하고 있는 그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증시의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헷갈리지 말아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경제랑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중국 증시에 달린 게 아닙니다. 중국 경제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경제의 거울이 됩니다. 근데 이머징은 오히려 부동산이 그런 걸 훨씬 많이 반영해 주거든요. 주식이랑 경제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머징 단계 초창기에 있는 나라들은요. 우리나라는 중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좋아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중국이 집을 지어서 거의 내부재 소비를 일으키면 그거에 대한 그 수혜를 받는 나라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3월 3일 날 발표되어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번에도 뭐 제약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뭐 양로기금 뭐 확대하고 그다음에 산하 제한 완화하고 호구제 제도 완화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중국이 지방 정부 부채 규제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성장이 안 될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인데요. 예, 이것도 안 그렇습니다. 지방정 올해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중국에서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7%로 낮추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옛날에 8 얘기했을 때도 예. 경제성장이 9여가지고요. 7 해도 올해 제 생각에는 한 7.5 정도, 연평균 7.5라고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방정부 부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지방정부가요. 부채가 많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각 성을 이렇게 경쟁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지방정부가 조세권이 없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지방정부가 보존해주는 중앙정부가 보존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지방정부 부채가 많은 건데요. 이번에 지방정부 규제는 정부가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요. 부동산세 같은 거를 거둘 수 있게 조세를 개편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도시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머니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지난주에 보시면 비슷한 게 있었는데 중국 기업들은 거의 다 정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허가해 준 게 일부 조그만 은행들에 대해서는 민자의 참여를 허용해 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방정부가 조세권 좀 주고 옆에 은행들을 만들어서 자금을 민자랑 같이 도시화를 해라. 그럼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실 거는 3월 3일부터 양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통화 쪽은 좀 쥐는데 도시화 그다음에 소득 도농 격차 완화 양로기금 확대 이거 다 중국 소비주에 물려있는 얘기거든요. 중국 소비주가 계속 부각을 받을 환경을 계속 중국 정부가 만들어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주식시장이 사실 별로 상관은 없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랑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지난주 같은 경우 보시면 시노팩 아시죠? 시노팩이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재밌는 게 중국 그런 큰 주식도 예, 상한가를 갔습니다. 중국 국유기업 10개가 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10개가요? 예. 근데 이게 3월 3일 날 되면 3월 달부터 약간 이게 이런 현상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요. 이게 왜 상한가를 갔냐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기업들은 자본금이 없는데도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자본금 없는 법인은 그 한국은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국가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A의 60%는 다 국유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저번 주에 왜 상한가를 갔냐면 시노팩에 대해서 혼합 소유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아, 혼합 소유제를. 혼합 소유제는 또 뭐야? 민영화. 그러니까 이게 정부 거지 않습니까? 네. 민간 참여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민영화죠, 민영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중국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정책이 투자 비중을 줄이고 내수로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투자 비중을 줄이고 내수로 간다에 가장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얘네들이 그동안 임금을 낮게 하고 금리를 낮게 해서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하게 했는데 이제 투자가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돈이 생산적인 데 흘러가게 만들고 비효율을 제거하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중국 국유기업이 굉장히 비효율이 많습니다. 다 정부 거니까요. 뭐 우리나라 공기업 지금 구조개혁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스노픽이 상한가를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3월 양회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아까 뭐라 했죠? 시노팩. 아니 시노팩이 아니라 무슨 민영한다는 걸 아까 용어로 뭐라 혼합 소유제. 혼합 소유제. 야, 오늘 그거 하나 배웠네. 혼합 소유제. 근데 이거는 큰 흐름인 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호구제라는 게 이게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 전 세계 이런 나라는 없는데 되게 그때 중국 도시에 3억 명의 농민공이 호적도 없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호적 찾아주기 운동한다 그랬잖아. 지금까지의 중국은 공산주의 제도는 어떻게 했냐면 국가가 모든 자원을 다 소유한 겁니다. 하다못해 사람까지 다 소유하고 있는. 넌 여기서 여기 갈 자유가 없어 이런 거죠. 넌 내가 살라는데 살아 이런 거거든요. 빨갱이 국가 아니야, 지금? 예, 그 빨갱이. 근데 이게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자유화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국가의 부를 민간한테 조금씩 이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의 소유권도 없다. 경작권만 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예. 이걸 경작권을 조금씩 주는 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작권을 담보로 대출도 일어나는 게 허가가 됐습니다. 국유기업들 정부가 다 갖고 있는 거는 그동안은 이렇게 큰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경제가 좀 고도화되다 보니까 비효율을 제거하려니까 민간한테 조금씩 주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게 어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정부 중심의 투자 중심의 경제 성장에서 기본적으로 민간의 내수 성장, 소비 부양으로 가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 야, 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죄송한데요. 로보캅 영화 봤어요? 이번에 나온 거? 아니 못 봤습니다. 영화 안 좋아해요? 뭐 좋아는 하는데요. 예전에 84년에 나왔던 로보캅 예, 그건 봤죠? 봤습니다. 그 시리즈 3회까지 나왔고요. 예. 이번에 2014 로보캅이 지난주에 개봉했잖아요. 아직 안 봤어요? 네. 아직 아기가 어. 그 같이 볼 나이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애기랑 무슨 같습니다. 상관 영화 그런데. 애기랑 같이 봐야죠. 왜? 애기를 누가 봅니까? 그럼 주말에. 근데 왜 갑자기 예. 왜냐면요. 우리가 전전 그 스트레이트만큼 제가 그건 딸이잖아요. 그렇게 멋있는 말은 예. 못하잖아요. 아까 혼합소유세. 혼합소유세. 그 말은 못하는데 제가 머니위크에 연재하는 거가 또 있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썼거든요. 네, 훌륭하십니다. 로보캅 보고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찾아갖고요. 머니위크에서.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건 재밌게 쓰지만은 그 아이디어는 다 우리 전전 스트레이트의 말씀 듣고 무슨 삼국전력의 얘기 듣고 막 쓴 거예요. 그게요. 농담이 아니라. 야, 근데 그 혼합소유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거기 누구야 시진핑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비슷한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 거네 지금. 예, 글로벌리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국은 음. 재정으로 가는 거고요. 유럽이랑 우리나라는 내수부양 금융 완화 정책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그 궁금한 거 하나 말씀. 잠깐만요. 예. 두 분도 잠깐만요. 이거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거가 지금 얘기 설명할 게 없는데 이거가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세요.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요. 로봇과 관련 얘기를 쓴 건데요. 이걸 뭐 저희가 설명할 건 아니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혼합소유제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 전전 에너지 그 스트레이트 얘기도 있었고 여기 뒤에 부분에 가면 그런 거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도 네. 있고 이승원 대표가 쓴 글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예. 예, 그 질문하려다가. 하나 질문하려고 했던 게 예. 중국 최근에 올해 초에 이번 달 그 초에 이슈가 됐었던 중국 신탁 상품에 대한 리스크 이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게 그림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4월달, 5월달 지금, 2분기에 문제 없을까요? 지금 그거를 먼저 예. 규제하러 중국 정부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비슷한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거 그래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영문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거 갖고 얘기를 좀 많이 예, 합니다. 예, 위안화 환율입니다. 네. 갑자기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이게 근데 딴 게 아니고요. 이게 길게 보시면요. 네네. 위안화를 길게 보시면 중국 정부의 위안화 관리 정책은 1년에 3에서 5%의 절상을 용인하는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별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일로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차를 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럼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냐. 7% 성장의 목표로 다운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부동산이 버블인 거 아니냐. 뭐 그림자 금융이 문제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참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이유가 아니고요. 보시면 글로벌리 굉장히 보시면 이때가 이제 관리 변동 환율제를 2005년부터 바꿨는데요. 금융 변수 중에서 이렇게 그냥 추세적으로 강세간 변수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위안화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최근에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위안화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중국은 통화 정책에 대해 기준금리를 중요하시 보는 게 아니라 지준율을 중요하시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관리 변동 환율제니까 이렇게 위안화에 배팅해서 달러가 중국 안으로 들어오면 중국 인민은행이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네. 바꿔주면 그만큼의 바꿔준 양만큼 위안화가 안에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얘네들이 작년에 목표를 잡고 있었던 M2증가의 목표치를 13%인데 지금 13%를 약간 위로 상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 부동산의 도시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통화가 너무 많이 풀리는 걸 싫어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런 우려가 있을 때 보통은 원래 일간 변동폭이 1%를 안 넘게 돼 있습니다. 네. 중국 애들은. 근데 이번에 이건 넘겨준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된 거냐면 중국 정부가 이런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돈 바꿔주는데 안에 통화 정책을 조절하는데 애로 상황이 생긴 네.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안전한 그렇게 안전하게 돈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변동폭 풀어준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풀어주니까 호구가 아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위안화에 들어갔던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니까
갑자기 로스컷 나오는 겁니다. 막 쓰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막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뒤통수 맞은 거네. 이것 때문에 지금 쓰러지는 금융기관 몇 개 있습니다. 막 힘든, 그러니까 전 세계도 너무 이렇게 안전한 변동성이 없고 이렇게 안전한 네. 자산이 네. 없다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중국 애들이 금융은 풀지 않고 재정으로 풀었는데 돈이 자꾸 들어오는 거에서 한번 혼내준 거거든요. 빅엿을 때렸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진짜 한 1, 2주 정도 충분히 일어날 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가 리스크- 계속 약세로 예. 가진 않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잠깐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데 어떤 현상이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이건 위안화 배팅하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고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 잠깐 원화가 잠깐 약세로 가는 힘이 있습니다. 아, 예. 3월 달에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잠깐 움직일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3월 달에. 제가 3월 말에 중국에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요. 그때 또 언제 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말이야. 회원님 가시라고 잠깐 약세 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뭔가 되는 사람이야, 지금요. 저도 그 모 선배님한테 위안화 베팅 지금 아직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예. 귀중한 시간 내주셨고요. 하나만 더, 칭찬하는 말씀드리면,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아침에 9시 한 15분에 방송할 때 그 외환 전문가랑 얘기를 했는데, 잘 솔직히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알아들었습니다. 역시 대단한 분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 같이 좀 고마움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남자의 토크 배틀 시간인데요. 각종 이슈에 대해서 그 갑론을 막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워낙 또 우리 전전 스트레이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오버된 느낌을 줄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바로 그 얘기부터 해보죠. 테슬라. 네, 테슬라. 테슬라 예. 얘기하면 저는 신나고, 네. 우리 이승원 대표는 약간 디스하는 건데요.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오늘 제가 먼저 좀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의견 드리고, 이승원 대표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테슬라는 결국 한마디로 사상체육가를 쳤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요인 정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미 뉴스도 있고 인터넷 다 검색하셨는데요. 복잡한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110만 명이 한 겁니다. 110만 네. 명. 한 5명이 한 것도 아니고요. 110만 명의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겁니다. 쉽게 서베이했는데요. 거기서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아갔고요. 테슬라 기준 사상 최대치가 나왔고요. 표가 있는데요. 표 한번 여기서 네, 지금 바로 보여줄 수 보시죠. 있을지. 이 표가 되겠는데요. 이 표 딱 보시면 느끼시는 게 뭐가 있어요. 100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00 다음에 나오는 회사가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제 네네. 컴퓨터에서는요. 렉서스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수치가 몇이 나옵니까 거기? 렉서스가 79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컨슈머 리포트 애뉴얼 그 오토 이슈 랭킹 해갖고 나오고 저도 이제 있는데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렉서스가 다시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90이 나왔고요. 렉서스가 70이 나왔고요. 도요타가 72가 나왔고요. 네. 현대랑 기아는 아쉽게도 60과 61점에 머물렀고요. 네. 오늘 포드가 재미없었는데 포드는 50이 나와갔고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포드가 50. 네, 테슬라가 90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이미 2주 전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저도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평균 가격이요. 92,000달러 정도가 중고 가격인데요. 그것의 설명력이 바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요. 기가 팩토리라는 걸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가 팩토리라는 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요. 역시 이것도 저 디트로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이것도 실리콘밸리 근처 예. 확정 짓지는 않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쪽에서 짓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서쪽이란 게 어디냐면 자기네 동네 캘리포니아 쪽. 그래서 제가 또 움찔했어요. 어저께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정말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제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구글 찾아봤거든요. 차로 30분 거리? 네, 그래서 정말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믿어주시면 됩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냥 바로 있는 건데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최대 규모의 자동차 배터리 갖고 이제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거, 어셈블리하는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수년 내에 이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에 보급형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올랐고요. 또 하나가 제가 이거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게 올라가냐는 것인데 미국 긍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요. 작년이랑 똑같은 주식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주식이 바로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페이스북이 있고요. 하나가 바로 이게 테슬라고요. 세 번째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 방송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스트리밍으로 그 미국에서 방송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쉽게 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요. 뭐 아프리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CJ ENM 이런 쪽을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인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드라마를 한 편 만들었어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정치 드라마인데요. 혹시 여기서 미드 좋아하시는 분 들어보신 적 있고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거가 하나 나오면서요. 저는 다 비웃었어요. 야 너희가 감히 그런 걸 만들어냐 했는데요. 에미상에서 4개 부분을 상을 받았고요. 그것이 지난 2월 14일 날 시즌2가 나왔는데요. 우리 보면 뭐 별그대 이런 거 보면 한 15편을 찔끔찔끔 나눠서 보이잖아요. 옛날 네. 특징이 23편, 22편은 한 번에 하루에 다 공개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얘네가요, 지난 주말에요, 미국의 넷플릭스가 사용하는 트래픽 시간이요,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지난 주말에. 주가 사상 최고가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콘텐츠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럽니까? 모멘텀 스탁이라고, 모멘텀 주식으로 불러가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다시 선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지금 BMW가 얼마 팔린다 안 팔린다 그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안 하더라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고 떨어질 수도 있죠. 삼성 SDI가 뭐 실적이 안 나니까 적자나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런 쪽에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그 화면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그 모건 스탠리가 유토피아 2026년 유토피아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무인 자동차 시대에 대한 쪽이 좀 펼쳐진다라는 얘기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좀 앞선 미래를 좀 갖다가 반영을 했다. 시장이 좀 호들갑을 떨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테슬라의 그 CEO 충분히 흥행성이 있고 충분히 지금 아주 그 영악하게 시장 그 언론을 잘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을 하기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좀 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좀 호들갑을 떨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나스닥 버블, 론의 대표적인 그 종목이 바로 이제 테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물론 시장의 전기차의 아이콘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판매 대수에 대한 그 제한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가 이렇게 제한되는 이유 자체는 여전히 그 정부에서 국내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펼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과 분위기가 다른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의견이 달리는데 하여튼 전 단기적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됐건 수소차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네. 전기차가 지금 슬로우한 것은 제가 어저께 막판에 약간 흥분되면서 말씀드렸던 거 오늘도 시간이 좀 타이트한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기회를 봐서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전기차 테마 이런 것은 시작도 안 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간단히 보겠는데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SK하이닉스 비율이 1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만 간단히 한번 하죠. 예, 비비율이 먼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 수주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장비에 또 출하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주액을 출하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1이 넘어서게 되면 수주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반도체 시황과 전망에 대해서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비비율이 4개월 연속으로 해서 지금 1을 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뭐 반도체 가격에 대한 10% 조정, 1분기 10% 조정론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1분기에 10% 정도 조정이면 갤럭시 S5와 아이폰 6가 나오는 2, 3분기에는 너무나 좋다. 어저께 땡큐라 그랬잖아요. 네, 오히려 10% 정도밖에 1분기에 조정이 안 된다면 완전 땡큐 조정에 대한 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 이런 비수기의 이 정도 조정폭이라면 2분기, 3분기 좀 더 올해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가 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오늘 이제 본론 얘기 다 했고요. 와우에서 이승환 네. 대표가 아침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VOD로 많이 방송 보실 수 있어요. 이 전체 VOD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하나고요. 그래도 종목별 코멘트도 계속 하는 거죠. 예, 종목별 커멘트를 하긴 하는데 이제 시장에 대한 쪽을 같이 하다 보니까 따로 종목별로는 오래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종목을 따로 커멘트를 따갖고는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혹시 시간 되시면요.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우리 어디서 유튜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유튜브닷컴에 들어가세요. 그 컴퓨터는 되는지 안 돼요? 네, 됩니다. 유튜브닷컴 들어가서 슬래시 하고요. MTN을 쳐보세요. 제가 네. 갑자기 딴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나오는 코너들이 있어요. 10시 거도 네. 있고, 10시, 그런 게 몇 개, 11시 거 있는데, 11시 반 거에 보면, 그날의 가장 따끈따끈한 주식들, 제 입장에 따끈한 게 아니라, SNS 상에서 많이들 관심 가는 주식들에 대한 게 있어요. 화면 잡힐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에 보면 제 코너가 유튜브에서 따로 분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네. 거기 한번 보시면요. 그 밑에 그거 네네. 부분 있죠. 지금 딱 벌써 올라와 있네요. 그 화면입니다. 하루에 한 2개씩 나오거든요. 네. 11시 반에서 제가 방송하고 오는 거를 바로 올리는 건데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시장에서 특징적인 제가 말하는 건 틀렸다 말렸다 이런 얘기를 저는 성격이 그런 게 아닌데, 시장에서 어떻게 좀 주식을 바라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하는 거니까, 혹시 시간 있으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리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 와우 방송도 시간 되신 분들 9시 거에 나오잖아요. 네. 이승환 대표께서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바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네, 어저께까지 해서 7승 4패였는데요. 7승 5패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성급했나봐요. 저는 그냥 하이로 했는데, 아까 네. 1967, 66 정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에 해갖고 무조건 하이로 간다 그랬는데, 이승환 대표가 이거 자기가 이기려고, 네네. 미리 좀 땡기는 모양인데요. 1970 얼마야? 70.79니까 71 잡고요. 네. 저는 과감히 여기서 또 하이 가겠습니다. 또 하이 가십니까? 네. 곤조입니까? 그게 아니라 남자답게 가는 거죠. 남자답게? 여유가 네. 있으니까 또 지금. 예. 응. 저는 그럼 로우 보겠습니다. 응. 외국인 매도, 아까도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을 오전이 아니고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괴리도를 좀 해소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는 좀 조정에 대한 쪽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 조정이 큰 폭에 대한 조정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 이 정도를 염두에 둬서 오늘은 로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나 뜬금없는 주식 하나 물어봐도 네. 멜파스는 왜 이렇게 올라요? 멜파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 오늘 들었죠. 삼성전자 갤럭시 S5 관련돼서 낙폭과대주 기업들, 지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쪽이 이제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ELK라든가 멜파스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좀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도 못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두 남자 쇼에 제가 매일 보는데요. 올라온 것들 간단히 두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소개해드려야겠는데요. 충무김밥 89님이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건설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 전지현 네. 스트레티스께서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시간 되면 저희 의견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딸 바보 아빠님. 다시 두 분이 같이 나오시니까 좋습니다. 반도체 소재 주식 요즘 자주 하시던데요. 어저께 했는데요. 저는 SK하이닉스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좀 고민되네요. 좀 바꿔 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이닉스 비중이 많다 그러면. 플러스인데 그대로 보유해야죠. 그냥 보유한다? 예. 새도 소재 산다? 저는 그냥 일단은 SK하이닉스 그냥 가져갑니다. 소재는? 소재도 삽니다. 소재도 산다? 예, 돈이 있으면 삽니다. 돈 없으면? 돈 없으면 그냥 SK하이닉스 그대로. 오케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분은 자랑질이야. BMW 오너님. 저는 전기차 나오면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이거 성격 좋아. 예. 성격 좋아. 워낙 차를 좋아해서요. 그래도 주가는 어떨지 관련주들 투자 포인트 다들 다른 얘기를 하셔서 헷갈리네. 유유. 저랑 이 대표가 의견을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유유. 저도 유유입니다. 저도 유유. 이게 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분 여기도 시간이 잠깐 남은데 한 1분 좀 남았는데요. 나스미디어를 어디 얘기한 적 있어요? 나스미디어 한국경제TV에서 제가 나스미디어를 이게 뭐야?
나스미디어는 또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처음 들었네. 네, 나스미디어를 언급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오늘 1% 오르네. 오늘도 오릅니까? 지금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미디어 랩입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광고 미디어 랩. 광고회사? 예, 광고회사이기 때문에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성장성에 대한 쪽이 잠보되고 있어서 여전히 좀 윗방향에 대한 쪽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는 이런 뭐 조그만 주식 많이 얘기하시는 요즘에 들어서 좀 조그만 거 합니다. 머니스웨이 방송에서 저 나오는데 이런 얘기면요, 저 바로 자른다 그럽니다. 올라가면 장땡입니다. 농담이고요. 저도 요즘 가끔 얘기 들은 풍월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나스닥이 요새 상장하는데 많이 좋아졌다. 네. 까다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코스닥이요. 코스닥 상장해서 한지 얼마 안 된 주식 네. 한입 갖고 봐도 된다는 얘기 저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대표 얘기 듣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도 변함없이 1시에 돌아와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